멀리 청주에서 오신 조한상 교수님이신데요. 예, 강의 중심으로 하고 또 강의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 중심으로 오늘은 알차게 빨리 시간을 보내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돈독하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조한상 교수님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석사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법학회 부회장님이시고 전 대법원 판례 심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청주대 법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조한상 교수님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한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명하시고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던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제가 좀 경력도 요청하고 그래서 알찬 강의가 되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문제는 오늘 이제 드리는 문제는 오늘 강의 중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의 어떤 숨겨진 뒷얘기 관련한 그런 퀴즈니까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불쌍하게 생기신 분인데 존 로크라는 사람이죠. 다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다. 헌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잘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통일 문제만 해도요. 아마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을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통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지식들, 정보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헌법에는 통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좀 무관심하셨던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통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인식시켜드리는 이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점은 정치라는 개념에서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정리해서는 아마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것의 두 의미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이 그리스 아테네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정치의 대명사라고 하면 민주주의죠. 데모크라시인데요.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죠. 예. 근데 왜 하필 사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했느냐? 또 발생하고 나서 금방 또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거의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요때, 요 시기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왜 민주주의가 나왔느냐? 참 이게 신기한 문제죠. 근데 요걸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설명인데요. 그리스 아테네가 스파르타랑 다르게 해상 강국이었던 거 다 아시죠? 해군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중세 고대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었냐면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과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만 시민이 되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시 이제 육군의 중심은 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든 그런 이제 중무장, 저기 보셨으면 다 기억나실 텐데 스파르타 300 이런 거 보셨으면 이거 하고 나오죠? 아마 비쌌을 겁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당연히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스 아테는 해군이었고, 해군은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뭐 하는 사람이죠? 노젓는 사람. 노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젓는 사람들이 다 군인이 됐던 거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퇴역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지역으로 돌아오면요, 다 참전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참전 용사가 돼서 뭘 요구했을까요? 시민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대중 전부가 되는 민주주의가 이때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계보가 있습니다. 그 개념상 계보가 있습니다. 아마 이걸 진짜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그리스어 폴리티코스라는 말에서 시작한 말로서 폴리스의 사정, 정치의 속성은 바로 권력을 획득하고 그리고 전쟁의 정치에 본질이 있다라고 보는 하나의 계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또 하나의 전통은 근대 마키아벨리에 따라 시작하여 정치를 권력의 획득 및 권력 주장의 기술에 환원하는 관점이다 라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서로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뉴스를 보시거나 이럴 때 헷갈리실 겁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정치라는 건 뭔지 더불어 막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막 토론하고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사실 직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가 다 정치의 전통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느냐, 더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두 개의 본질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학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법을 하지만 정치를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정치학계에서는 부자의 관점이 사실은 주류적인 견해입니다. 앞에 있는 관점은 오히려 소수적인 관점입니다. 네, 정치라는 것의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래서 나왔습니다. 이 로크, 루소, 이 두 사람은요, 아까 말했던 전자의 전통, 공익을 추구하는 게, 그리고 평화롭게 뭔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정치다라고 보는 그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있는 칼 슈미트라든가 막스 베거, 이 사람들은 부자의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거다, 권력을 독점하는 거다, 획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헌법은 승자의 기록일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헌법은 정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헌법은 아름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념성이라고 하는데요. 앞부분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 수 있겠네요. 국민들은 왜 모이는 것일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모이는 것일까? 첫 번째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힘이 센 세력이 약한 세력을 정복해서 하나의 결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복을 해서 피정복자들을 다스리는 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그게 아니다. 국가란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합의하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약속한 게 그게 국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아까 말했던 정치의 두 개념에 대응을 하는 것이죠. 어느 게 맞죠? 정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악수해서 합의한 것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현실에는 분명히 이 정복, 아까 말했던 그 권력의 획득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정복하는 이게 국가의 출발점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걸 이제 정복설이라고 합니다. 학설 이름을 정복설이라고 부릅니다. 뭐 아까 말했던 좀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으로 악수하면서 만들었다. 이걸 이제 사회계약론이라고 부르고요. 네, 사회계약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정복설이라는 학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분명히 이 정복설이라는 게 어떤 설득력이 있고 어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은 승자의 권력을 획득하는 싸움에서 승자의 기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아름답게 악수해서 만드는 그리고 그 만든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그 기록이 바로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이제 그 헌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성이라고 하는데 성격으로 정치성이라고 하는데 헌법이 정치성을 갖는 규범이긴 하지만 정치성보다는 이념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성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그 이데아, 이상향이죠. 이상향에 대한 추구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승자의 기록, 우리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물을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유명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헌법 전문. 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릿말입니다. 헌법이라는 법에 있는 머릿말인데 이 머릿말이 있는 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헌법만 있습니다. 헌법.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에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옛날에 그 국민교육 헌장 다 암송하셨었죠? 네. 그런 분들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외워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인데 그 법의 제일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인데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헌법의 제일 출발하는 어떤 선언입니다. 사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처음 보신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으면서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십니다. 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렇죠? 주어 하나, 수로 하나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 길게 쓰는 걸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또 법학자들의 아주 악취미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혹시 판결문 같은 거 보시면은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죠.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보셨듯이 아주 멋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요. 우리는 이런 나라 만들려고 모였다 이겁니다. 이런 나라 만들려고 대한민국 만들었다. 이런 나라 만들려고 헌법 제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시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미래, 가치인 것이죠. 네, 그건 그렇고 자, 문장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어는 우리 대한국민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수로는 개정한다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보면 제정되고 개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결국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헌법을 제정했고 개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힘센 사람, 권력자,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이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의 뜻을 모아가지고 헌법을 만드는 거. 이 얘기를 바로 헌법 전문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학술적인 이 표현으로는 헌법 제정 권력 또는 헌법 개정 권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정을 하는 권력이다, 개정한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권력자는 국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모여서 같이 합의한 그 결과물이다. 이걸 헌법이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실제로 이제 과거 그 재헌 당시 역사나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히 뭐 그럴까? 이런 좀 의구심도 많이 드실 겁니다. 두 개의 사진인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 연방 헌법을 만들 때 뭐 조지 워싱턴이겠죠?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회의를 한 사진이 있고, 이건 이제 우리 재헌 헌법 만들 때 처음 최초야. 요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인데 국회 의사당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공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헌법을 만들었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헌법이 뭐냐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헌법이란 무엇이냐. 그냥 뭐 권력자가 승리의 기록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어쨌든 간에 합의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거기로 조금씩 더 접근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 헌법과 국가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이 있는 거죠. 헌법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혹시 헌법이 없는 국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헌법이 없는 국가. 있긴 있죠. 바로 영국이 있죠, 영국. 하지만 영국은 불문헌법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헌법은 있다 그래도 다만 불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얘기를 헌법학에서는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가 얘기할 때 이제 주권, 국민, 영토라는 이제 세 개의 개념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국가는 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 해서 국가 3요소설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3요소설이라고 부르고요. 국가를 설명하는 아주 전통적인 오래된 그런 어떤 상식적인 이론 중에 하나죠. 국가 3요소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뭐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진짜 주권이랑 국민이랑 영토만 모이고 있으면은 진짜 국가가 되느냐? 제가 뭐 굉장히 진짜 젊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 루돌프 스멘트라는 헌법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착 받침 위에 착잔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되냐? 그거랑 똑같다. 주권, 국민, 영토가 모이면 국가가 된다는 것은 착받침 위에 착잔이 있다고 국가 되는 거란 말과 똑같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설명이다. 그래서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존중되고 있는 학설이죠. 국가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국가란 주권, 국민, 영토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대답하면은 뭐 당연히 70점 이상은 맞게 되는 거니까요. 예, 잊어버리셨다면 한번 다시 좀 상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족 얘기를 통일 얘기하기 전에 이걸 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단일 민족 국가라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몇 년도죠? 2007년에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 단일민족 사상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사람들, 국민들의 그 DNA를 분석을 하면은 북방계, 남방계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 여러 민족이 사실 합쳐져 있는 거고요. 그 얘기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일민족 사상을 처음 만들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단일민족 사상이라는 이 말을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실 것 같은데요. 유감스럽게도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에서 사실은 중국에 대한 침략 야욕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기마민족이 남하에서 단일한 민족으로 살고 있는 게 일본이다. 요 이론을 지금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000이 아니라 일제 말기 이전에 뭐 최남선이나 뭐 여러 이제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도 다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뭐 6개의 민족이 합쳐졌다 뭐 이랬는데 갑자기 일제 말기에 단일 민족 사상이 유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단일 민족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은 다문화 시대인데요. 예, 그리고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배제, 탄압 이런 의미를 차별이라는 의미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각종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상식적으로 하나 집어넣어놨습니다. 재미있는 게 얘기가 하나 이게 있습니다. 그 당근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죠? 당근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당근 할아버지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버지가 그 환인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천생설화라고 합니다. 그 탄생 건국설화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들었다 이제 천생설화. 근데 우리 그 박혁것의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오셨죠? 아래서 나오셨죠. 난생설화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북방에서는 다 천생,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 남쪽, 인도, 남태평양 뭐 이런 지역 있죠. 여기는 다 아래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북방 계와 남방계가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일본 역사학자들의 이론을 답습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떠나서 지금 현재랑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이니까요.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네요. 통일 얘기를, 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발적인 제목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헌법의 오류. 기독교,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의 무오류성. 한 글자, 한 토시 하나도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헌법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큰 국민들이 만들었고 몇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진짜 소중한 법인데 오류가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통일을 생각하는 출발점이 바로 요게 됩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나 먼저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조는 주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혹시 헌법 제1조 외우십니까? 헌법 1조는 요즘은 이제 노래로 하니까 많이들 외우시죠. 예.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 지루하고 그러니까 노래 같이 부릅니다. 같이 어떻게 어떻게 하신가요?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죠. 2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문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나옵니다. 3조는 뭐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3조입니다. 1, 2, 3조가 그러니까 세트입니다. 1조는 주권, 2조는 국민, 3조는 영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국가 3류 소설. 이 3류 소설을 따라서 헌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외국 헌법들이랑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좀
우리나라 법의 좀 독특한 측면인데요. 그래서 3조의 요조문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와 부속도서. 뭐 부속도서라는 말은 다들 아시겠고, 독도는 뭐 우리 땅이고요. 예, 부속된 그 섬들,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한반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무슨 강부터? 한강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면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인 거죠.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헌법 3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아주 이제 체제 경쟁이 심하고 그랬던 시절에는 이 잘들 아시겠지만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 이런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슬퍼러던 시절에 이 헌법 제3조가 그 근거 이론적 근거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북한으로 잠입 탈출을 해? 아니면 북한을 찬양 공부를 해? 너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은 북한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니까 거기는 아주 나쁜 데야. 그건 잘못된 데야.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서 빨리 수복해야 되는 데야. 이렇게 이제 논리가 연장이 된 거죠. 바로 그게 헌법 3조가 근거가 된 것입니다. 북한 땅은 우리 땅. 북한은 반국가 단체. 국가가 아니라 우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냥 하나의 단체. 평화적 통일은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는 통일입니다. 그럼 대화와 타협은 누구랑 하죠? 대화와 타협. 제 재산을 몽땅 뺏어가고 제 가족을 몽땅 죽인 어떤 그런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랑 나랑 저랑 대화와 타협을 해서 말이 안 되는 상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대등한 상대와 함께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3조에서는 북한은 그냥 반국가 단체, 4조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 우리와 대등한 당사자라고 헌법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는 그것도 멀리 있는 조문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3조와 4조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조항에 이런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좀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옛날에 대학 다니시거나 아니면 다른 들으셨을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법이 충돌할 때는요. 옛날 법이랑 요즘 법이 있으면 요즘 법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예.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법 우선의 원칙. 근데 3조와 4조 중에서 세부가 어느 겁니까? 이 4조입니다. 그러니까 4조에 입각해서 북한을 이제부터는 반국가 단체라고 하지 말고 적이라고 하지 말고 친구로 받아들여라. 앞으로 통일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대등한 당사자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분위기로 봐서 딱히 또 그렇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게 좀 심각한 시절이 있죠. 사실은 요즘요. 그렇다고 또 3조만 또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랑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국가고 동시 가입을 했고 그리고 또 사실 정상회담 2차례 했고 그냥 무조건 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지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좀 이상한 이런 참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북한을 정말 애매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본론일 것 같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조금만 보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잘랐네요. 예. 이거 좀 전에 보신 어떤 화면인지는 아시겠죠? 개성공단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폐쇄가 돼가지고 뭐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개성공단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서울에서 그 송근버스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성은 한번 갔었는데 진짜 가깝잖아요.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가깝고 또 어떨 때는 북한군이 오늘 오후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포사격을 해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정치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북한 용매도 남쪽에서 북한군이 해안포 3발을 발사했습니다. 3발 중 1발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넘어 개성까지 서울의 패션을 주름잡는 개성의 의류 공장에서 남측으로 오는 물류 작업으로 분주하다. 월 생산량이 저희가 약 2만 장을 목표로. 서때처럼 꼬리를 문 차량 행렬은 이제 개성에선 다반사. 서울 나갑니다. 오늘 나가자마자 다시 저 밤새도록 또 장사해서 내일 또 아침에 또 들어옵니다. 반국가 단체냐 아니면 평화통일의 동반자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요. 헌법재판소가 한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북한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성.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의 동반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적대를 하고 있는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에서 사실 이런 결론 나오면 안 됩니다. 딱 떨어져야 돼요. 딱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북한 갔다 왔으면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그냥 봐줄 것인지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을 것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이 문제는요. 저는 분 굉장히 멋있는 분이신데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죠? 이분이 벨기에 출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류 정치 철학자인데요. 샹탈 모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정치 철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 얘기를 좀 인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상하고요. 이중성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중성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여기서 답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패러독스, 즉 이제 모순 아니면 역설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펼쳤는데요. 우리 근대적인 학문, 이제 뭐 어떤 논리성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학문으로서는 역설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충돌하면 안 됩니다. 충돌하면 이상한 거고 그거는 애브노말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이 있고 그 충돌이 오히려 뭐 때로는 간혹가다 어떨 때는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충돌하는 것을 충돌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을 역설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북한이랑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어쩔 때는 이제 북한이 주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어떨 때는 또 뭐 협상도 하고 무역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아지겠죠. 지금보다는 뭐 그런 이런 모순되고 충돌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이상하다 저 뭐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아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이 역설적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학자분들은 자신의 이론에 무슨 론 이런 거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어디 보니까 북한 대북 관계 관련해서 뭐라고 하더라? 적극적 무슨 론? 그러니까 적극적 방어 뭐 무슨 론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쪽에서 나온 그런 론을 하나 봤는데 저도 론 하나를 만들어서 붙이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패러독스론,
북한에 대한 패러독스로 아니면 역설적 이해론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 3조와 4조는 이처럼 모순적인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던 헌법 3조와 4조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다. 우리의 현실 그대로를 3조와 4조가 보여주고 있고 이걸 충돌이라고 인식해서 억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통일되면 다 해결됩니다. 통일되면 4조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이런 아마 통일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이런 이중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로 매개체로 두고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요. 일반 국민들, 헌법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헌법 3조와 4조의 이 기묘한 위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쏠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좀 쏠리죠. 균형 있는 사실 사고를 못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모순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그 사람들의 본능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헌법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헌법의 원리랄까? 헌법 조문이 총 130개입니다. 130개를 다 이제 암기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헌법이 갖고 있는 어떤 큰 원리, 작동 원리, 이념 이런 것들은 상식삼아 기억해두는 것도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헌법 1조 여기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1조고요. 헌법 40조에 가보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5조에 가니까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주권은 대외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주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가 법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 법이 또 핵심이 돼서 만약에 대통령과 같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이, 여기서 만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싹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주인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운영돼야 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법질서의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법질서는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루소 사회계약론 1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성원 전체의 공동의 힘으로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며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밖에 복종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결합 형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사회계약이 해결해주는 근본 문제인 것이다. 좀 복잡한데 이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밖에 복종하지 않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종을 하는데 누구한테 복종을 하느냐? 나 스스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입니까? 아니면은 억압입니까? 자유죠. 그렇죠?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알람 켜고 일어나시면은 그거는 억지로 일어나서도
내가 약속한 거고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지키는 거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것은 이거 저기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그 민주주의란 질서와 자유의 최종점을 찾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자유로워요. 그냥 자유만 있어 그냥.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학생 하나가 지난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오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자유만 있으면 어떤 세상이 될까? 개판이요 그러더라고요. 예, 개판이 되겠죠. 예. 질서도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지 좀 자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헌법적인 질서는 뭐냐? 법을 만들지만요 어떻게 한다? 국민이 스스로 만드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우면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헌법의 어떻게 보면 아주 첫 번째 출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자유롭게 그냥 국회가 법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국회도 나쁜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떡하냐는 거죠. 루소는 이렇게 해서 국민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자기 스스로를 나쁘게 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좋은 법만 만들 것이다. 믿어라. 이랬다고요.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나쁜 법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를 넘어 옳음으로 가야 된다. 법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옳은 법, 정당한 법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법의 지배를 헌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되고 있는 국가니까요. 법의 지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만든 법률이 언제나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의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만든 법률이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법은 그냥 아무 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그냥 법치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법이면 말서 오케이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런 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법의 내용 또한 올바른 것, 즉 정의로운 법이어야 하고 그런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뉴스나 이런 데서. 법치 질서 확립, 법치주의 확립 그러면서 국민들이 법에서 어긋나면 막 가서 잡고 막 수사하고 체포하고 이런 걸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자주 봅니다. 근데 이론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잘못되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막 다스리지 말고 법에 입각해서 다스려라 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정의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눈을 가렸습니다. 눈은 왜 가렸을까요? 맞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겠다. 선입견을 버리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왼손에 보니까 저울이 있습니다. 왜 저울이 있을까요?
재려고 합니다. 뭘 재냐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럼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상을 줍니다. 누군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나쁜 사람들에게 똑같이 벌을 줘야죠. 이쪽 죄를 저지른 사람, 이쪽 좋은 일 한 사람, 이 사람 가리 잡고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 사람 잘해주고, 이쪽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뭉뚱그려가지고 못해주고, 벌을 주고, 이렇게 마구잡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재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칼같이 하라는 얘기죠. 엄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사롭게 뭐 이렇게 대충 이러지 말고 엄격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합쳐서 얘기를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공평무사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엄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동의어가 있습니다. 동의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정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정의 개념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평등입니다. 평등이란 무엇입니까? 평등. 똑같이 대우하는 거 평등 아닙니다. 똑같이 대우하면 그건 오히려 또 다른 부정의를 야기합니다. 그렇죠? 역시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공평무사하게 대우하는 게 평등입니다. 평등과 정의는 우리 서양 철학, 서양 법철학사에서는 동의어입니다. 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데 그 법은 정의로운 법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가정의리에 있어서 다음 각도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정의리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옛날에 가정의리에 관한 법률. 아마 가정의리의 준칙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더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위헌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언이 되었습니다. 왜 위헌 선언이 됐을까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리의 참뜻에 비춰서 합리적인 범위가 뭘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럼 이거를 아는 사람은 있긴 있죠. 마지막에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모르죠. 만든 사람은 뭐 자기 머릿속에만 있겠죠. 마지막에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법을 집행합니다. 단속해야 되는 사람. 단속해야 되는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이건 맞아, 이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법치주의고, 우리 특히 그 법은 좋은 법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법이 두리뭉실, 추상적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정해야 되는 법 제정의 권한을 실제로 행정부가,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 행정부가 편취를 하게 되고 가져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헌법 질서 전체가 확 뒤틀어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법은 만들지 말아라, 이런 법 만들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37조 2항에 보면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 규정, 일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소매치기가 지금 있습니다. 소매치기가 요즘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소매치기를 하는 자는 손목을 자른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를 하면 이제 걸리면은 손목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이시죠? 예.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요. 오케이,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좋은 목적입니다. 소매치기를 줄이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소매치기 계속 창궐하는 거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도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방법입니다. 방법이 어떻죠? 과합니다. 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수단이 아무리 좋고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죠.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목적 좋고 수단 좋고 거기다 하나서 과하면 안 됩니다.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 37조 2항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 헌법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짧은 9단어로 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바로 비례성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 아무리 좋은 수단이어도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례를 다시 가겠습니다. 소매치기를 줄여야 된다는 공익이 있죠. 소매치기가 피해를 보는 사익이 있습니다. 손목이 날아간다는 사익이 있죠. 두 개를 조금 전에 봤던 이 저울에 넣고 재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 여기다 넣고 사익 여기다 넣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여기다 넣고 그리고 피해를 보게 되는 그 사람의 기본권, 사익을 여기다 넣습니다. 두 개를 잽니다. 공익 쪽이 더 무겁습니다. 공익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공익 쪽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죠? 괜찮은 거죠. 이때는 오케이입니다. 이때는 사익을 그 정도 제한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반면에 사익이 너무 더 사익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익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공익보다 국민이 보게 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안 된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이 저울로 달아가지고 공익이 더 무겁거나 아니면 공익과 사익이 어느 정도 비례 균형 관계는 이루어야지 오케이 통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요즘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과잉 금지 원칙. 과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헌법의 어떤 그 중요한 원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그 법은 좋은 법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법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은 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다스려졌을 때 이게 진짜 법치주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 법치주의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얘기를 너무 조금 한 게 아니라 통일 토론인데 취지에 못 맞춘 게 아닌가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다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다들 들어보셨고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조사가 있는데 통일 필요가 점점 줄고 있죠. 2013년에 보니까 반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은 저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거기다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익이 있느냐? 보니까 2015년 국방 예산이 37조 4,560억 원이고 정부 재정이 약 14억이 이르기 때문에 이것만 안 해도
우리나라 그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네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또 노동 통일이 된다면 뭐 노동력과 시장 규모도 늘어나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죠. 그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좋은 나라가 뭐냐? 좋은 나라는 무엇이냐? 여기다가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느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느는 나라. 그러니까 살만하고 앞으로 더 살만해질 테니까 애도 많이 갖고 잘 살아보자 이런 나라. 그럼 나쁜 나라는 뭐냐? 인구가 주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줄고 있죠. 아주 심각하게 줄고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50년 후에 우리나라 노동 가능 인구가 45%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14세에서 64세까지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저만 해도 뭐 50년 후는 뭐 저기라 은퇴하고 한참 뒤고 뭐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희 학생들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불쌍해. 걔네들이 지금 20살이면 50년 후니까 70. 한참 저기 할 때. 그때 어떻게 얘네들 됐지? 이런 생각 듭니다. 참.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 노동인구가 계속 들어오고 유입되고 또 안정적으로 뭐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보다 또 말도 통하고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북한이랑 통일해서 경제적 효과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는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굉장히 많죠.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통일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어떤 상당 기간 동안의 그 어떤 치안이라든가 질서의 혼란 같은 경우는 눈에 눈앞에 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모여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통일을 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요, 저는 참 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헌법학자인데요. 일단 헌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헌법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아까 보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요, 헌법 전문 아까 보신 거요. 여기 있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도 통일 나오고요. 아까 보셨던 4조에도 통일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도 통일에 대한 사명이 나옵니다. 헌법 여기저기에 통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통일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통일은 그냥 사명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너무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버렸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헌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헌법은 국민들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합의하시지 않았더라도 나는 별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우리 헌법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는 것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 당사자시라는 거죠. 그런데 합의 당사자분들께서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집 사느냐고 계약하셨는데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합의하신 당사자,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는 헌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약간 이제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또 명확하게 또 뭐 좌우면하지 않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지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통일에 관한 강의 논문을 나가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